안녕하세요. 리눅스 및 C 언어 기본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인더스트리 인사이드 센터의 강남규라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리눅스의 기본 및 C 언어의 기본을 다루게 될 예정이며, 리눅스란 무엇인가, C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C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저급 언어와 두 번째 고급 언어로 분류됩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어, 어셈블리어와 같은 하드웨어 지향의 기계 중심 언어로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밀접한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모든 기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는 C, C++, 자바, 파이썬 같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어 체계와 유사한 보통의 프로그래밍 코딩 언어라고 알려진 언어들이 모두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C 언어를 코딩을 해서 컴퓨터한테 실행시키는 거는 고급 언어로 작성을 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 원칙이 있는데, 2002년에 라우든 씨가 제시한 이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원칙 11가지를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는 효율성, 일반성, 직교성, 획일성, 간결성, 표현성, 확장성, 정확성, 기계 독립성, 제약성, 보안성, 총 11가지로 이 모든 것에 부합하면은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좀 상응하는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것도 몇 개 있어.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디에 사용할 건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성은 목적 코드의 효율성, 번역의 효율성, 구현 용이성, 프로그래밍 효율성 이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목적 코드의 효율성 같은 경우 C의 컴파일러 혹은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와 같은 번역기가 효율적인 실행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란 저희가 실제 일반 현실에서 쓰는 그런 효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효율성입니다. 번역기가 효율적으로 실행 코드를 생성해서 번역기 위에 빠르게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현 용이성은 번역기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복잡하게 되면 구현 용이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 언어의 구조가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이 프로그래밍 효율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입니다. 일반성은 특별한 경우를 피하며 이제 일반적인 개념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개념이 많을수록 일반성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대입연산자 는 같은 거에
어떤 A는 1, B는 1이 모두 다 A에 1을 넣고 B에 1을 넣는 의미를 갖는 거와 비슷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똑같은 는이지만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대입하는 용도로 쓰이고, 두 번째 용도로는 뭐 B를 1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관성이 없고 일반성이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사용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볼 수가 없고,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교성입니다. 한 언어의 구성자가 문맥이 다르다고 다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어떤 첫 번째 A라는 문장에 썼을 때와 B라는 문장에 썼을 때 어떤 특별한 쓴 함수나 뭐 특별한 것이 의미가 달라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직교성이 좋은 코드가 좀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고 다루기 편한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획일성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교성과 획일성이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획일성 같은 경우에는 C++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C++에서 클래스 정의와 함수 정의를 할 때 이런 클래스 정의 시에는 세미콜론이 와야 하지만, 함수의 정의 시에는 세미콜론이 없어야 하는, 그런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것들은 획일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결성입니다. 간결성은 언어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은 언어가 복잡한 과정이나 구조를 얼마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입니다. 사용자가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성질을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필요로 위해서 새롭게 타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폭이 넓어지면 확장성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확성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따라줘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정확하게 실행돼야 되는 것을 정확성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한다거나, 어떠한 표준안을 선택하거나,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정확성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계 독립성입니다. 기계 독립성이란 언어가 특정 기계에 위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예전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기가 바뀌면은 이런 언어들도, 언어의 구성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바꿔줘야 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나 그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 언어에서 조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약성입니다. 제약성은 언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일부 언어 구조만 알고 있더라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은 프로그래밍 오류를 줄이고 오류 발견을 쉽게 하는 언어를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보안성이 좋을수록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안성이 좋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11가지의 설계 원칙이 있고, 이는 나중에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설계를 하시고 싶거나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C 언어, 이제 본격적으로 C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C 언어로 모두 헬로 월드라는 것을 프린트해서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띄워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제 가장 이제 C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으로 해보는, 이제 실습을 해보는 이런 코드인데, 대표적으로 위에 이렇게 헤더 파일이라고 이렇게 include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int main이 있어서 여기 밑에 제가 여기서 구현하고 싶은 내용을 구현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 언어는 1960년대 알골 60으로부터 1969년 B 언어, 그 다음에 1972년 C 언어,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972년에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PDP-11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B 언어의 특징을 물려받은 그런 언어를 작성했는데, 그 언어가 B 언어를 작성했으니까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C 언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C 언어는 C로 짜여진 코드는 속도가 빠르고 바이너리 크기도 작아 이제 속도가 용량이 별로 없고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인베디드 시스템 혹은 모바일 계열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1972년부터 꾸준한 연구와 많은 이제 프로그래밍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글 같은 데다가 만약 본인이 원하는 구현하고 싶은 것을 구글 같은 검색 기반 플랫폼에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은 엄청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폭이 아주 크고 넓은 언어 중에 하나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양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단점입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 초기화, 배열 범위 점검, 널 포인트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쓰레기 수집, 제가 할당한 예를 들어 이 램을 할당했다가 이 램을 작업이 끝나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 언어는 진짜 프로그래머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언어에 비해서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제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저급 언어는 기계어로서 CPU가 직접 해석하는 코드열을 말합니다. 이런 좀 하드웨어에 위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부르고, 고급 언어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언어들을 거의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나 C++,
파이썬 같은 현재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고급 언어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툴로 평가되어 일회성 스크립트 기술과 웹 애플리케이션처럼 추상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많이 이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랑 시스템 근간, 아주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기술하거나 이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 기술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C 언어가 아주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 기술 언어에 C 언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각가지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만을 고집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로 필요한 것에 필요한 언어를 쓰는 그런 유동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좋게 코딩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처리 기법입니다. 저희가 고급 언어인 C도 일단은 고급 언어라고 쳐줍니다. 그 중간 언어나 기계어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고급 언어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급 언어를 컴퓨터나 기계들이 알 수 있게 저급 언어로 번역해주는, 변환해주는 것을 컴파일 기법이라고 해줍니다. 이런 변환해주는 방법 중에는 컴파일 기법, 해석 기법, 하이브리드 기법, 이 세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C 언어는 그중 컴파일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파일 기법은 컴퓨터가 바로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변환하는 방식을 컴파일 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파일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컴파일 과정이 완료된다면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인기가 아주 많은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며 해석 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변환을 하면서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C 언어나 이런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작성시킬 수 있는, 빠르게 작동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C 언어로 이제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작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이고도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브리드 기법은 이런 컴파일 기법의 장점과 해석 기법의 장점들을 같이 섞어 놓은 그런 짬뽕한 하이브리드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컴파일 기법으로 중간까지만 진행시켜 놓고 그 뒤에 있는 중간 코드, 이제 여기서 중간 코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이제 내놓게 되는데, 이런 중간 코드 생성 단계까지는 컴파일 기법으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해석 기법, 인터프리터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파일. 이제 C 언어는 컴파일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는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제 저희는 원시 프로그램,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으로 부르며,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어휘 분석 단계, 구문 분석 단계, 중간 코드 생성 단계, 최적화 단계, 코드 생성 단계를 거쳐서 컴파일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런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중간에 중간 코드 생성 단계 여기 밑에 부분에 이런 최적화 단계와 코드 생성 단계를 빼고 여기서 인터프리터를 넣은 언어가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C 언어를 다루면 C 언어는 좀 예전부터 많이 쓰였고 모든 좀 기반이 되는 부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모두 노이먼형 컴퓨터라고 불리우며 실행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두고 순차적으로 메모리에서 꺼내서 실행시키는 타입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어서 읽어드린 명령의 길이만큼 프로그램 카운터를 갱신하고 명령에 따라 연산을 실행하는 순서로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저희가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은 저희가 은행 업무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러한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데이터형은 CPU가 이제 일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순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기술됩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은 C 언어로 한번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char, 문자열이나 int, float, double 등의 이런 기본형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요즘에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많이 뜨고 있는 추세고 객체 지향 언어는 C++, 파이썬, 자바 언어까지 이렇게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구조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은 객체 지향 언어 같이 보일 수 있게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C 언어는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이것을 배정을 하고 일이 끝나면은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전부 프로그래머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메모리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택과 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함수 이제 미리 확보된 영역과 함수 실행 시에 확보되는 스택 영역과 동적 데이터로 이제 본 프로그래머들이 malloc 함수로 지정해주는 뭐 그렇게 동적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힙 영역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은 좀 C 언어를 다루려면은 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OS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이제 시스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추상화 플랫폼과 공통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OS라고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는 이 윈도우 혹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OS,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있으면은 다루게 될 리눅스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OS라고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영체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행되는 운영 프로그램들이 메모리, CPU, 입출력 장치 등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체제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기가 좀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S는 현대사회에서는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이긴 한데 이들은 막 시스템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프로세스들을 스케줄링해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이제 각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될 뿐이지 이게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이 있는데 운영체제는 이제 엄청 많은 부분 중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O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커널은 저희가 보통 컴퓨터를 쓸 때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정도의 낮은 수준의 프로세스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얼마나 메모리를 읽고 얼마나 쓸 건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제 어떤 저희가 사용하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장치들을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걸 클릭하면 어떤 정보를 줄지 이런 저희한테는 당연한 일들이지만 그런 사소한 낮은 수준의 프로세스 제어를 이런 커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이렇게 내 폴더 있으면 내 폴더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뜨고 윈도우 브라우저 뜨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윈도우 창, 그러니까 인터넷 창이 뜨죠. 그런 기능들,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다룰 수 있게 그런 그래픽이나 명령줄을 지닌 문자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들이 OS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뭐 하는 애들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용자들에게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쉽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여러 사용자 간에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관리,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 프로그램의 오류나 잘못된 자원의 사용을 감시하는 것과 이제 어떤 마우스나 모니터 같은 입출력 장치들을 그런 장치들의 자원에 대한 연산과 제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운영체제, 쉘,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필수 유틸리티 이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OS가 없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런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8비트나 16비트의 CPU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한테 OS를 탑재할 여유가 없어서 이 친구들은 C 언어로 곧바로 이제 직접 동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목적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굳이 OS가 없어도 C 언어로 직접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임베디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 언어로 돌아와서 C 언어의 단점입니다. C 언어는 일단 간결함과 단순합니다. C 언어는 단순하다고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요즘에 좋은 언어들도 많고 그러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응용 범위, 많은 베이스 언어들이 C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반대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반 언어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C 언어가 빛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 언어는 파생된 언어가 많아가지고 이런 C 언어의 구조나 개념을 알면은 한번 공부해두고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상당히 용이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72년도부터 사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들보다 신뢰성이 높고 많은 정보들, 데이터베이스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C 언어는 그 예전 언어이다 보니까 조금 객체 지향 같은 최신 프로그래밍 기술을 좀 미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게 한다고 해도 이제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C 언어들은 어떤 처리할 절차가 엄청 많아요. 프로그래머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엄청 낮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C 언어로 하나 이렇게 코딩을 쫙 해놓고 1년 뒤에 제가 만든 이 C 언어 코드를 보면은 이게 왜 이걸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독성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리소스 관리를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귀찮음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렇게 직접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하고 해제도 해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은 메모리 영역이 증가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아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처리로 각 문자가 몇 바이트인지 몇 비트인지 막 그런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일일이 다 프로그래머들이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참 프로그래머들이 신경 쓸 게 많은 언어라서 상당히 그 부분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로 넘어가서 리눅스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리눅스를 설명하려면 유닉스라는 그런 OS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수업도 들으면서 수업도 듣고 이런 관련된 그런 뭐 위키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닉스는 1960년대 중반 MIT AT&T 벨 연구소에서 새로운 컴퓨터에 멀틱스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시작됐는데, 이런 멀틱스의 목적은 끊어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다중 사용자, 다중 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프로젝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1969년 벨 연구소의 켄 톰슨이 멀틱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무실에 PDP-7이라는 그 당시에 미니 컴퓨터를 쓰기 위해 어셈블리어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간단한 운영체제를 직접 구현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해보고 있는데 이것에 흥미를 느낀 데니스 리치, 이 데니스 리치가 아까 1972년에 C 언어를 개발한 그 분이십니다. 그분과 루디 케네디 같은 분과 같은 멀틱스의 주요 개념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단순화시킨 운영체제인 유닉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연구를 하며 1970년대 초반 유닉스를 PDP 최신 버전인 이런 PDP-7, 11, 20 그런 데서 작동이 가능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꾸준한 업데이트와 그런 여러 기능들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닉스가 조금씩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데니스 리치가 C 언어를 개발하게 되고, 이 C 언어를 개발하게 돼서 이 유닉스를 다시 C 언어로 쓰게 되는데, 이 당시에 어셈블리어들은 컴퓨터가 바꾸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기계 위존성이 엄청 강화했던 언어들인데, 이런 C 언어들은 어떤 컴퓨터에서도 이 똑같은 C 언어가 있다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 위존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코드였기 때문에 이런 C 언어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지며 1970년대 말에는 여러 대학에서 사용되며 버클리 대학의 빌 조이와 척 켈리라는 학생들이 유닉스 코드에 수정을 해서 멀티태스킹 기능이라든지 네트워크 기능들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한 시스템이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BSD 유닉스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AT&T에서 개발한 유닉스는 시스템 3, 4, 5 등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일반 사업체들, 업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좀 업계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에서 자기만의
유닉스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상업용 유닉스들이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사라지고,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1988년 IEEE에서 유닉스 시스템 표준 API 명세인 포식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유닉스가 계속 기업체에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내고 이용하고 비싸져만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유닉스의 상업화에 반대하면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뜻을 가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재단을 세운 다음에 유닉스의 무료 버전을 만들기 위해 그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GCC라는 C 컴파일러, 이마스라는 에디터 등의 엄청 유용한 도구들을 개발했지만, 정작 제가 아까 OS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커널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1년 헬싱키 대학의 리누즈 토발즈라는 분이 유닉스와 호환되는 커널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커널은 이 자체로 리눅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눅스의 기본 이제 중심이 되는 커널을 만들고, 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유용한 도구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둘이 그 원하는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되어서 공식적으로 그누 리눅스라는 그런 이제 현재 리눅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무료로 풀리고 이 리눅스라는 것들을 꾸준한 업데이트와 많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엄청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제 리눅스의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 지금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 리눅스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OS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드웨어의 자원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게 됩니다. 커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커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저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큰 틀이 있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쉘과 많은 것들이 포함된 라이브러리,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커널,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호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대부분 이런 식 말고도 이제 네모나게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이런 구조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이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여서 저도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저희가 직접 커널을 작동하면은 엄청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어떠한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커널을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을 조작하고 이제 신기능을 뭐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점이 되는 커널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프로세스 관리,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통신 관리, 주변 장치 관리, 이 5가지의 중요한 관리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리눅스 같은 경우, 리눅스 중에 안 그런 리눅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의 리눅스는 윈도우 환경에 대부분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GU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그래픽 기반의 그런 내문서 있고, 막 이거 클릭을 뭐 2번 하면은 뭐 폴더가 열리고 하는 그런 식의 그래픽 이제 기반이 있지만, 이 리눅스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그 터미널로 명령을 내려서 직접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쉘을 통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 모두 커널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커널 사이에 시스템 호출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호출은 무엇이냐? 커널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쉘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커널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 호출을 제어하는 것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호출까지도 쉘을 이용해서 시스템 호출한테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스템 호출을 직접 사용하는 게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입력할 때 쉘을 통해서 시스템 호출을 이제 통해 가지고 커널을 이제 제어하게 되는데, 이런 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명령을 줄 때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러니까 이제 쉘이나 라이브러리 이 2가지를 통해서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고, 시스템 호출에서 커널을 제어해서 결국 저희가 어떤 뭐 장치들을 뭐 제어한다던가 뭐 그런 많은 관리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게 됩니다.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시나 배시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려는 우분투는 거의 배시를 제공을 하고 있고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쉘은 사용자와 커널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CLI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커맨드 라인에 명령을 내려서 어떤 특정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OS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게 됐는데 이런 OS를 깔 때는 저희는 보통 윈도우가 이미 깔려 있는 상태라서 이 리눅스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고 한번 다뤄보고 싶은 분들이 어떤 듀얼 부팅이나 혹은 직접 그 부팅 USB라고 하죠. 부팅 USB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그 컴퓨터를 리눅스 컴퓨터, 우분투 컴퓨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먼저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가상 머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리눅스를 직접 실행해보고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 머신이란 무엇이냐? 가상 머신은 버추얼 머신으로서 컴퓨팅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상 머신, VM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이 VM을 실행시키게 되면 거기 안에 새로운 윈도우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윈도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리눅스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컴퓨터 한 대를 만들어내서 연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VM 가상머신은 대표적으로 VM웨어사의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와 오라클사의 버추얼박스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VM웨어의 VM웨어 워크스테이션 16 플레이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오라클사의 버추얼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이나 한번 테스트 혹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VM웨어 기준으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16 프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설치하는 과정은 제가 따로 이제 가상머신과 우분투를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한 번 더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떠한 과정을 짚고 넘어가는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웨어라고 치면은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가 뜨는데 여기 들어가서 다운을 누르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는 윈도우 상에서 해도 되고 리눅스 상이시면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뭐 원하신다면 리눅스 상에서도 가상 머신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인 설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이제 뭐 이런 넥스트 뭐 체크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설치의 순서를 가지게 되면서 물을 흐르듯이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쓰겠다 라는 것이고요. 이거 그냥 체크하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피니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같은 VM이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VM웨어 설치는 여기서 일단 끝났고, 이 VM웨어에 설치할 OS를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OS가 어떤 OS를 받을 것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리눅스 중에서도 우분투라는 인기 있는 배포판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수많은 배포판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인기 있는 중에 하나가 우분투라고 불리우는 OS입니다. 리눅스 배포판 중에는 크게 레드햇 계열과 데비안 계열 이 두 가지의 배포판이 있는데 이런 배포판들은 크게 데스크탑 환경, GUI 환경과 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배포판이라고 하고요. 요즘 인기 있는 버전은 리눅스 민트와 우분투, 다른 CentOS나 다른 인기 있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눅스 민트, 우분투, CentOS, 해킹이나 보안 쪽 하시는 분들은 칼리 리눅스 그런 것도 쓰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 제가 다뤄봤을 때 가장 좀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거는 우분투와 리눅스 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리눅스에는 크게 레드햇 계열과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이 있어서 먼저 레드햇 계열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레드햇 계열은 이제 RHEL, 페도라, CentOS가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이며 우분투, 저희가 사용하려는 우분투와 리눅스 민트, 우분투 기반의 파생 배포판들 이것들은 모두 데비안 계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데비안 계열의 특징은 이제 DEP나 APT로 대표되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deb이란 패키지 안에 위존성 정보와 미리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뭐냐면 라이브러리와 실행 파일들이 이게 미리 컴파일이 돼 있어서 소스 코드 등을 이제 외부 저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ap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설치도 apt를 이용해서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 설치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패키지의 업데이트 버전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apt 명령어를 데비안 계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개발, 배포,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국의 캐노니컬이라는 회사와 우분투 재단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도 빠르고 사원 지원도 확실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분투가 인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분투는 제가 사후 지원과 그런 업데이트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LT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LTS는 Long Term Support의 약자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장기간 지원하는 버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6.04 LTS가 16.04랑 그 다음에 18.04 그 다음에 20.04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모두 LTS라는
장기간 지원이 걸려 있는데 요즘에 16.04인 키네틱이래. 16.04인 버전은 이제 2011년 4월 얼마 안 남았죠. 곧 있으면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16.04는 대부분 안 쓰는 추세이고, 현재로서는 18.04가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어떤 뭐 자료를 찾는데도 가장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초보자가 입문하기에는 18.04 버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우분투 18.04 버전을 설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설치 또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글에 우분투라고 쓴 다음 이제 다운로드 우분투 데스크탑 여기를 클릭해 주셔가지고, 그럼 오른쪽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 주셔서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다른 이제 릴리즈 노트를 들어가서 다른 버전을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버전을 받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네, 저는 이거보다 이 뒷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설치하고 싶은 버전까지 우분투 18.04만 치면은 맨 위에 releaseubuntu.com이라는 이제 이런 사이트가 뜨면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 같이 이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 우분투 릴리즈라는 부분은 모든 버전이 관리되어 있고, 어떤 버전, 본인이 원하는 버전이 있으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까지 오셨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것, 그리고 또 데스크탑과 서버용 우분투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데스크탑으로 먼저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버전으로 파일을 받아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받게 되면은 보시면 보이다시피 한 2기가 혹은 요즘 뭐 1기가에서 2기가 정도 되는 파일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설치되는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이 설치되고 설치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만약 이 파일이 설치되면은 이 뒤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이 설치됐다면 아까 설치를 완료한 VMware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VM이라고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V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VM에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Create a New Virtual Machine을 누른 다음에 브라우즈를 클릭하고 제가 다운받은 경로로 들어가서 그 ISO 파일을 여기서 받은 이 ISO 파일 있죠?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넥스트 누르고, 제가 거기서 사용할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비밀번호 적어주고, 이때 혹시 대문자로 이제 네임을 대문자로 쓰시게 되면은 해당 오류가 뜨게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이제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변경하고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해주고, 제가 사용할 그런 VM 그거의 VM 1의 이름과 그 VM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 건지 그런 저장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이 VM의 몇 기가 용량을 어떻게 배정할 건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용량은 32기가에서 64기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VM을 좀 더 백업도 하기 쉽고 어디 옮길 수도 있기 쉬운, 저는 아랫부분에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은 대부분의 설치는 끝난 거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커스텀 하드웨어를 누르시면 램이나 이제 CPU의 코어 개수를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때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이러한 옵션, 이제 하드웨어의 커스터마이징은 나중에 또 하실 수 있으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 실행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어떤 것을 설치하라고 뜨는데, 이것은 이제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왼쪽에 인스텔을 눌러주겠습니다. 인스텔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 그 뒤에 보시면은 우분투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은 본인이 알아서 설치를 끝마친 다음에 이 흔히 보이는 로그인 계정 화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주황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전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만드실 때 썼던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VM에 우분투를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됐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는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다 누르시고, 이런 시발점 공사는 비번과 수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켰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 창이 잘 열리나도 한번 확인해주고 그런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16 현재 이제 최신 버전이 16 플레이어인데, 제가 이것을 설치하는 거에 자세한 것들을 다룰 때 16 파일로 했을 때 16 버전으로 제가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걸 따로 설명해 드린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 버전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가 해상도 설정하는 부분인데 크게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 이제 이런 업데이트 창이 뜨는데 업데이트 창을 눌러서 업데이트 하겠다 하면은 이런 비밀번호를 치는 창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다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신 다음에 업데이트가 끝나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리스타트 now를 해주셔야 이제 오류 없이 이 리눅스 환경을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타트 now를 해주면은 다시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가상 머신의 세팅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커스터마이징 하드웨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은 제가 만든 VM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 아래에 있는 Edit Virtual Machine 세팅, 그걸 눌러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Edit Virtual Machine 세팅을 클릭해서 이렇게 램도 변경할 수 있고 CPU 코어 개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하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VM이 켜져 있을 때 어떤 USB 같은 USB를 꽂으시게 되면은 이 VM에 연결을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현재 윈도우로 돌리고 있겠죠? 그 윈도우 컴퓨터에 연결을 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창들이 뜨기도 하는데, 만약에 VM을 하던 중에 뭐 USB를 꽂을 일이 있다 하시면은 이게 지금 어디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USB를 꽂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VM에 우분투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우분투를 설치하는 것은 아마 디폴트 값으로 영문 버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큰데, 디폴트 버전으로 이제 영문 버전이 깔렸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글을 쓰지 않으면은 검색을 하기도 엄청 어렵고 상당히 귀찮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글을 설치해주는 과정을 가져야만 좀 수월하게 이것을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전원 버튼을 클릭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Region and Language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으시죠? 여기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Other 클릭해 주시고 여기 코어를 쓰시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아무리 한글을 써도 한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창을 잠시 내려두고 저희가 좀 전에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업데이트 했던 거 있죠? 그것을 만약 하셨다면 이 과정은 건너뛰으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써 주셔야 되고, 리눅스 상에서 우분투 상에선 컨트롤 알트 T 컨트롤 알트 T라고 컨트롤 알트 T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터미널이라는 게 열립니다. 터미널이 무엇이냐? 이제 터미널 이렇게 보라색 창을 가진 어떤 명령어 막 쓸 수 있게 생긴 뭐 그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만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런 창을 띄운 다음에 sudo apt install ibus 한글을 써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아마 처음 수도를 하면은 그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보안상 이유로 여기 뭔가 더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써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워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설치가 끝나서 다시 이 초록색 이름이 뜨게 되면 그 옆에 있는 sudo apt install font core 이 부분까지 쳐주시게 되면은 한글 폰트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apt 기능, 이런 명령어 한 줄만으로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는 apt 명령어가 좀 데비안 계열에서 아주 편리한 명령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셨다면 한번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부팅은 이 터미널 창에서 리부트를 쓰셔도 되고, 혹은 오른쪽 이거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 눌러셔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 클릭한 다음에 리부트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재부팅을 완료하시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플러스하고 아더에 들어가서 콜을 쓰게 되면은 이번에는 뭔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두 개 있는 거, 이게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면은 오른쪽 위에 에디드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니까 이 에디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EN이라면서 이렇게 표시가 하나 뜨실 텐데, 여기 누르셔서 이제 적당히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한글 설정을 딱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영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한글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이거 설치하는 것도 그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전에 sudo apt 인스톨을 사용해서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다운받은 거를 패키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한글 폰트가 담긴 패키지를 다운받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패키지 관리 시스템에,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APT가 그런 패키지 관리 시스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 apt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의 최신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패키지들을 좀 전처럼 인스톨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 이렇게 뭔가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apt가 진행해 주고 있고,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에는 위종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이, 아까 쉘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했잖아요. A라는 프로그램이 B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제 A를 설치하고 싶다면은 B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게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B가 없어요. B가 없이 A만 설치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위존성 오류라고 하며, 이런 에러가 날 경우 이제 B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다시 해주고 A를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에러 없이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순서나 위존하는 패키지를 다 찾아서 다운받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패키지 관리 시스템 A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A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B가 없다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B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A를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패키지 관리자는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그런 패키지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패키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패키지 관리 시스템과 관리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들의 운영체제를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컴퓨터들의 프로그램을 설치, 업그레이드, 구성, 제거 과정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패키지 관리자를 설명드려도 패키지에 대해 아직 크게 이런 개념이 아직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관리자가 이런 패키지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설치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키지 관리자는 저희는 a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지우고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거 지워주고 어떤 업데이트도 해주고 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도 있고 그 업데이트 한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명령어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apt가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룰 내용이지만 패키지 관리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한 가지랑 apt 계열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apt 명령어 중에 예전에는 apt 캐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apt라는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서 웬만한 기능은 apt 하나만 써도 다 설정이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apt get을 쓴다든지 해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apt만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apt get이나 apt cach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 뭐 업데이트, 인스톨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udo apt 업그레이드. 여기서 말하는 sudo는 관리자 권한을 빌려서 대신 수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윈도우에도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런 게 있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장소 패키지 목록 업데이트를 하는 sudo apt 업데이트, 뭐 apt 업그레이드, apt 리스트, apt 리스트 업그레이드블. 이거는 지금 설치된 목록,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저장소에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 검색해보고 싶다 하면은 sudo apt search를 써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의 이름이나 그런 뭐 특정 패턴을 가진 그런 패키지들을 검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는 아까 직접 해보셨던 거와 같이 sudo apt install package name,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혹시 pip 써보신 분들은 pip이랑 좀 비슷한데 pip install 뭐 numpy면 numpy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파이썬에 대해서 뭐 필요한 모듈을 직접 다운받거나 그런 부분을 썼었죠. 만약 이런 부분을 쓰셨다면은 조금 친숙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설치가 있으면 삭제도 있어야겠죠. sudo apt remove. 그리고 이런 삭제를 해도 아직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깔끔하게
삭제를 해줄 수 있는 purge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sudo apt purge. 그리고 그럼 삭제 이후에 제가 아까 위존성이 있으면은 그 패키지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패키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삭제했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남게 되죠. 이런 것까지 삭제해 줄 수 있는 명령어가 sudo apt auto rem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리눅스의 기본 그리고 C 언어 기본과 배경 정도를 다뤄봤는데 제가 프로그램 설계 원리나 막 그런 좀 평소에는 뭐 기본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린 부분도 있어서 해당 부분이 만약 도움이 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로 VMware를 혹시 USB나 다른 SSD 있잖아요, 저장소. 거기에 깐 다음에 만약 그 USB나 SSD를 빼고 나서 이거 VMware를 다시 설치하려다던가 아니면은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이 경로가 없다고 뜨면서 아예 실행도 설치도 삭제도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타 저장소에 저장을 하실 때는 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만약 USB가 SSD가 없다 그런 상황일 때 해당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VMware install cleaner라는 이런 파일을 다운받고 이것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설치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모두 삭제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클린한 상황으로 이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실 수 있게 돼요. 문제없이. 네, 여기까지 리눅스 기본, C 언어 기본과 배경, 그리고 조금 어떠한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참고 자료는 제가 직접 공부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찾아보면서 이해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쪽 배운 지식들이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로봇공학 강의나 위키디피아 관련 홈페이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고 공부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리눅스 및 C 언어 기본에 대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